아마 이게 스마트 쪽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뭐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가지, 딸기 뭐 이런 게 조금 중심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 장물에 좀 통용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스마트팜을 준비함에 따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의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드릴게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들은 교육을 통해서 진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 강의실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강의 온도 23도, 19도 19도. 저는 15도 할게요. 그럼 습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기 강의실에. 50%? 50, 60, 30. 이게 스마트팜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 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느끼는 온도, 습도가 다 달라요. 근데 실제로 23도의 습도가 60%의 전략과 23도인데 30%의 전략 완전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과실을 최대한 정형감을 만들어서 많이 뽑아내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감이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도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AI 배도하잖아요. 뭐 아무리 좋은 환경 제어 시스템을 쓴다고 해도 그 기준값은 누가 기입하죠? 사람이 기입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내 작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작물이 세력이 강해요, 약해요, 아니면 영양생장 들어가요, 생식생장 들어가요, 아니면 곧 병해충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관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준, 기입값을 사람이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 기준값에 습도 60%면 미스트가 발생해요. 아니면 온도가 얼마 되면 창이 몇 프로 열려. 뭐가 돼? 물을 얼만큼 줘. 그게 다 사람이 기입하거든요. 그걸 알려고 하면 작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하우스의 컨디션을 정확히 읽어내자. 자기 하우스는 청고가 이러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내 온실은 단동이니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그 컨디션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장비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스마트팜은 돌아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장비가 구축이 되진 않으면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단적인 예로 미스트가 있고 없고 포깅 시스템이 있고 없고 아니면 하다못해 CO2가 가용을 하는 집과 가용을 하지 않는 집의 생산량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비 하나하나가 솔직히 말하면 다 돈이거든요. 예전에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이거는 지금은 통용이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화를 정확하게 해서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우리 집에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얼마까지 유지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집이요? 하우스? 하우스요. 네.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장비가 없으면 체크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은 조그만한 단동 온실에도 컨트롤 박스가 다 있다 보니까 습도, 온도 다 그래프로 읽어내잖아요. 그게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되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온실에 다이소 가면 온도가 싸잖아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내가 출근했을 때 퇴근할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만일 토마토를 재배한다 했을 때 어제 24시간 평균 온도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나와요. 저도 솔직히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이런 상태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맞게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숫자가 필요해요. 지금은 숫자를 먹고 자라면서 거기다가 발자국 소리까지 더 추가가 되면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교육 가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옆집 온실이랑 나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은 품종을 쓰고 똑같은 비료를 주고 물도 주는데 왜 우리 집은 생산량이 틀리지? 왜 안 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거기서 생산량을 결정을 시킬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평당 뭐 10kg 뽑으면 여기는 평당 5kg 뽑아요. 반통하게. 난 이해를 못하겠다. 똑같이 하는데도 왜 안 나오지?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양의 차이. 토양의 차이,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바로 옆에 사는데 토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까? 라는 의문도 가실 수가 있어요. 토양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작물을 키우면서 작물의 요구도가 제일 큰 게 뭐예요? 네? 비. 맞아요. 보통은 1%의 강이 1%의 생산량을 끌어올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 집이 비닐이 1년 차냐 3년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1년 차가 투과율이 좋아요? 3년 차가 투과율이 좋아요? 1년 차. 그럼 투과율이 좋다는 말은 이게 이 그래프가 띠리리리 보시면 어떤 그래프인지 아세요? 그래프. 하우스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프. 비비비비 올라갔다가 비비비비 떨어져요. 이게 일출. 예. 여기는 빛이 없으니까 일몰이 되겠죠. 그러면 일출이 되면 빛량이 쩌쩌쩌쩌쩌 올라갔다가 일몰이 가까울수록 떨어지잖아요.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루의 강량 그래프거든요. 이거랑 가장 흡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흡사한 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좀 때리거나 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작물의 수분 요구도랑 거의 비슷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분의 요구도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작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광량이 이렇게 올라가면 광량에 따라서 광이 올라가면 수분의 요구도가 커져요. 광이 세지니까 식물의 요구도가 높아지니 물을 그만큼 더 던져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광량이 세지니까 물이 더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작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을 하려고. 성장을 하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신진대사. 맞는데 그것도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온도를 낮추죠. 어떤 운동? 그러니까 식물체 내부의 온도가 이제 물이 부족하면 네, 빛이 따라서 똑같이 맞아요. 작물체 체온 조절이에요. 광이 세지니까 하우스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이 더 필요라고요. 작물에 물이 필요한 이유는 작물체 체온 유지가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비료와 함께 주다 보니까 온몸으로 곳곳에 물과 비료가 같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더 도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여름철에 물을 많이 줘요? 겨울철에 물을 많이 줘요? 여름철. 왜? 작물체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광도 약할 뿐더러.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공기, 여름철, 종기, 겨울철 비료의 양은 똑같이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틀리게 주는 게 나을까? 개념 자체를 정말 간단하게, 메커니즘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리시죠? 네. 우리가 여기는 여름철, 여기는 겨울철이에요. 제가 여름철에 미친 듯이 뛰고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 커피를 주시고 여기서는 저한테 생수를 줘요. 작물을 뭘 더 줄 거예요? 생수. 내가 뛰고 땀을 흘리고 목이 말라 느꼈는데 얘는 적당하게
이씨 비료가 함유된 이온 음료를 더 원할 거예요. 맹골보다 맞죠? 근데 이게 점점점 진해지면 진짜 과당, 워터 젤리, 젤리처럼 진하게 들어가니까 얘는 조금 힘들어할 거예요. 순산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순산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동에 내가 뭐 이런 복비 MPK를 1kg 썼다라고 했을 때 겨울철에는 1.1kg, 2kg 이런 식으로 1, 20%좀 추가를 해서 들어갔을 때 밸런스가 좀 잘 맞아요. 그리고 또 횟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름철에는 10번 준다고 하면 겨울철에는 몇 번 줘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죠. 물 주는 횟수가 적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료가 들어가는 총량이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똑같이 주면 횟수가 많은 놈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겨울철 동종계에 들어갈 때는 이씨의 비료의 농도를 살짝 올려주는 게 작물 밸런스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작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에서 다 파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게 작물의 상태를 읽어내는 눈이 되게 필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작물의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는데 혹시 여기서 내가 키우는 작물이랑 교감을 좀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네. 텔레파시가 통하고 교감을 하는 쳐다보면 딱 뭔가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게 느껴지세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조금 강의가 힘들으시겠는데 저도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근데 얘네들은 지 몸으로 표현해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나 토마토 많이 하시니까 배꼽석이 나올 거야 준비해라고 얘네들 몸으로 말해줘. 말을 못하라고. 그거를 정확히 읽어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게 이제 여기 강의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 수분 요구도 이게 점점점 올라가면 물을 주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일출되자마자 물 바로 줘요. 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작물에 따라서 물을 주는 시간 타임이 있는데 그래서 물을 툭툭툭 방이 세지니까 씨 들어가다가 여기서는 방이 또 떨어지니까 툭툭 끊어주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장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실제로 잘 먹냐 먹지 못하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백을 받아서 백이 몇 프로 받느냐 아니면 양액이니까 우리 배지로 키우잖아요. 거기 위에다 배지 무게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장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함수 저울을 설치를 합니다. 배지 저울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공급했더니 이 정도 줄었다. 이만큼 먹었네. 물을 더 늘릴까 말까 줄일까 말까 그걸 배지의 저울로 함수 저울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형아 말하는 장비 수가 돈이 또 필요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육안으로는 솔직히 들어가지고 배지가 좀 가볍네 물을 더 줘야 되겠네 그걸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수치화를 시키려고 하면 배지 함수 저울로 편차를 어떻게 나는지 정확히 읽어내는 형태로 요즘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작물체 무게를 직접적으로 바이오매스라고 그걸 직접적으로 재는 걸 해서 함수를 저울과 장물의 무게까지 측해서 이걸 두 개 가지고 물량을 늘릴까 말까 줄일까 말까 그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적으로는 스마트팜이라는 자체가 수치화를 시켜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끌고 갈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뭐 비닐이다, 유리다, 어떤 하우스가 뭐 로우테크다, 미드테크다, 하이테크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면서 장비를 어떻게 갖췄는가에 따라서 전략들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개념을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토경이다, 양액이다 큰 차이 없어요. 양액이라는 배지 자체가 큰 토양을 작은 토양으로 압축시키는 것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자체가 장점이 뭐가 있겠죠? 이 넓은 토양을 조그맣게 이 팩에다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실 때 이 작은 화분에다 키우는 게 토경에다 키우는 것보다 뭐가 장점이 있겠죠? 딱 생각해보면 관리가 쉽다. 어떤 관리?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토경에서 물 줄 수 있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양에서 계속 들어가. 그리고 비 오는 날. 오전 타임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식물체 메커니즘을 과도하게 막 이사고 써갖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목적은 예를 들어서 토마토, 뭐 딸기 많이 하시니까 목적이 뭐예요? 과를 키워서 정형과를 만들어서 수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과실은 우리가 주 목적으로 생산하는 과실은 주로 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물, 수분. 그러면 수분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수분을 과실로 전달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과실로 전달을 수분을 시키려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네, 뭐가 그러면 이동 통로가 중요하잖아요. 뿌리를 초반에 누가 활착을 시키냐 못 시키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면십에갖고 바로 물을 전달해요.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실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뿌리 자체를 초반에 누가 더 잘 활착시키냐 활착시키지 못하냐에 따라서 뿌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메커니즘은 간단. 누가 더 잘 뿌리를 통해서 가실로 물을 잘 전달하냐 전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생산량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뿌리 활착은 누가 더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수확량은 결정해요. 정식 초반에 내가 정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갔는데 잎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봤는데 여기는 차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미지근해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죠? 수확이. 얘는 뿌리의 활착이 잘 안 됐거나 또 한 가지는 물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는 줄기가 부러진 애들. 그런 애들은 가감없이 뽑아가지고 뭐 활착이 됐네 안 됐네 확인할 필요도 없이 만져보고 다른 잎들은 차가운데 미지근하네. 얘는 바로 보식을 해줄 수 있는 통로를 끌고 가셔야 돼요. 맞잖아요. 작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작물체 체온 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물을 땡겨가잖아요. 근데 얘가 만졌을 때 미지근해, 뜨거워. 얘는 만져봤는데 차가워. 그럼 얘는 이상하네. 작물이 물이 필요한 이유는 작물체 체온 유지니까 얘가 물이 전달이 안 되니 체온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 뜨겁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인지를 다 하고 작물은 저희랑 교감은 안 되지만 얘네들이 시그널을 계속 준다고 했잖아요. 그린라이트를 계속 던져요. 예를 들어서 배꼽서기가 나 곧 나올 것 같아 라고 시그널을 던진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던질까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줄까? 나 배꼽서기 칼슘 나올 거야. 너 준비해야 돼 라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요. 내가 좀 푸석푸석한 느낌? 푸석푸석한 느낌. 그것도 맞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뿌리를 통해서 이 생장점까지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 그 말은 얘가 마른다. 살짝 시드는 기운을 보면 보통은 생장점에 어린 가실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장점이 시든다는 말은 이 조그만 가시로 물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칼슘은 물과 함께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가실 쪽으로 칼슘이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배꼽서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겁나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시그널을 무조건 보내요. 얘네들. 나 배꼽서기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래? 칼슘이 칠래? 말래? 환경을 어떻게 바꿀래? 너 나는 알려줬으니 네가 조치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그널을 못 읽어내면 배꼽서기 터져가지고 뭐 수확을 못하는 거고 읽어내면 배꼽서기가 나올 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럴 때면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 생장점까지 물이 안 가니까 얘는 살짝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배꼽소리가 좀 터질 수 있으니 나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토마토면 배꼽소리 생기면 고추도 마찬가지 어디서 생겨요 주로? 꼭다리. 네, 밑에서 생기잖아요. 맞죠? 고추도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씻기잖아요. 왜 그럴까? 제일 먼 부분이니까. 맞아요. 물이 전달이 안 되고요. 뿌리와 가장 먼 쪽 이 엉덩이에 생기는 거예요.
메커니즘 간단해요. 진짜 알기만 하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리 자체는 이거 뿌리랑 가장 원축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옵니다. 왜? 뿌리로 통해서 거기까지 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거의 힘들어지는 거예요. 칼슘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얘는 굉장히 게으른 애예요. 이동 속도가 겁나 거북이 같은. 그러다 보니까 물이 물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체내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간단한 건데 하나씩 파생해 보면 원리들이 조금씩 이해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장물은 뭐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죠. 그 전에 시그널을 계속 보내. 그거를 잘 누가 먼저 캐치하냐 캐치 못하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 보셔요. 그리고 또 최소한 스마트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못해도 한 일주 정도의 일기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대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일주가 비흐림이야. 그러면 광이 없으니까 나무는 어떻게 되겠죠? 네, 힘들어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세력을 굉장히 왕성하게 만들어 놓고 이 힘든 시기를 겪어야 돼요. 근데 야, 뭐 평소 때처럼 그냥 하다가 일주일, 2주 흐린 비 맞아보면 얘는 세력이 이랬던 놈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일기예보는 웬만하면 숙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 뭐 예를 들면 다음 주부터 2주 연속으로 흐린 비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균제라도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야간 온도가 여기는 아직도 떨어진다 했을 때 저온 가습이 되잖아요. 곰팡이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약이라도 한 번 더 치는 사람이 그 피해를 덜 입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에서도 솔직히 환경제어가 100% 되진 않아요. 병이 많이 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토경한다, 양액한다, 병해충 뭐 오는 거 달라지나 솔직히 크게 좀 낫죠. 환경제가 조금 더 잘 되니까. 근데 환경이 불량했을 때는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약은 미친 듯이 쳐요. 그 대신 줄을 잡고 이제 단동처럼 이렇게 치냐, 기계로 치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건 거지. 이런 날씨가 있으면 그런 스마트팜을 하시는 하이테크들도 약을 다 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게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차이예요. 토경이랑 양액이랑.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장 실습 그걸로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오전 오후 극단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오전에는 평당 130만 원짜리 유료온실을 보여드렸고 오후에는 실제 딸기 농가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이제 동당 한 3,500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온실을 방문했거든요. 두 팀 그 오전에는 그쪽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로우 미들테크, 하이테크 먼저 온실을 봤는데 와 농가분들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거기서 딱 느낀 게 거기서 질문이 스마트팜이 이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수학 날이었거든요. 옆에서는 저격하고 옆에서는 수학하고 인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농가들이 이제 농장주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유료온실의 작년 매출이었나 봐요. 대가정 완숙을 하셨는데 거기서 1,500평에서 매출이 7억이 나왔어요. 6억 8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7억 정도 대충.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온실이면 제 가격 주면 한 평당 130만 원. 땅값 제외하고 그냥 이제 좀 아름아름해하고 어떻게든 싸게 주면 평당 한 100만 원은 무조건 줘야 그 정도 컨디션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이 이제 좀 내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구나 하고 이제 5대 이제 딸기 농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는 게 제일 큰 게 수분 관리예요. 수경 재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 오는 날도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물을 준단 말은 과실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물을 줘서 과실적으로 물을 전달시켜서 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분 스트레스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 안면, 피트로스, 펄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보통은 지금은 코코피트랑 안면 배지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 미드디나 로우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피트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재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코코넛 껍질을 말려가지고 압축시켜서 저기다 이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칩 비율이, 더스트 비율이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공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칩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양수분 관리가 좀 까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들어갈 때는 보통 농가들이 5대5, 6대4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칩 비율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배수가 잘 되는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드리프라는 건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투명하시면 점적 호스로 해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드리프를 통해서 주당 정확하게 몇 cc가 들어가냐 이걸 계산해서 이제 작물이 하나 있으면 피는 옆에다 하나씩 꽂는 형태로 이제 재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같은 거는 플랜트 홀이라고 정식 홀, 정식 구멍 여기다 위에다 올리고 요 밑에다는 배지, 배액이 나올 수 있는 배액홀, 드레인 홀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홀을 몇 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물이 이제 잘 나온다, 잘 나오지 않는다 그걸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요게 이제 안면 배지인데 안면은 간단히 설명하면 돌을 공에 빵 하고 튀겨가지고 요런 형태로 배지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안면 같은 거는 수분 관리가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된 분들이 코코에서 안면 쪽으로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게 폐기물이에요. 사가지고 버릴 때 폐기물로 돌을 버리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원래는 안면 사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코코 쪽으로 거의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코피트 같은 거는 코코넛 껍질로 해서 사람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산품 아닌 공산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생수를 하나 산다고 했을 때는 이 품질이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요. 병이나 이런 건 다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코코피트는 요놈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렴한 배지를 썼을 경우. 그래서 가격을 제 가격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공산품처럼 이제 이런 게 거의 품질이 일률적으로 나오는데 조금 저렴한 거 쓰시면 배지 하나하나마다 조금씩은 틀린 경우가 나와요. 근데 안면 같은 경우는 빵 하고 터져서 찍어내듯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균일하게 나오는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마토를 블럭을 통해서 정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여기 봐서 저희는 직파라고 하는데 코코피트를 살짝 파서 여기다 바로 토마토든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들을 바로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블럭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직파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토경하듯이 코코피트 타가지고 넣거나 아니면 코코피트 위에 바로 이제 모종을 올려서 키우는 쪽으로 지금은 조금씩 일반 농가들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지의 장점 같은 경우는 뿌리에 산소를 공급하고 양분 주소를 싣고 작물 관리나 토양병 같은 게 토경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게 설치 비용이나 이제 설치 비용이 조금 이제 좀 높은 거, 그 대신 정밀한 관리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옆에서 이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뭐 비료 또 뭐가 있어요? 미량, 비료에 뭐 다 들어가는 물, 물, 네. 또 뭐요? 경영,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도 쇼트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왜냐하면 쇼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농가들 인식에는 쇼트 줘도 돼 많아. 쇼트를 주게 되면 시험을 한다고 할 때 설치비나 이게 공급되는 비용이 좀 많은데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작물에서 CO2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O2를 가용하는 집과 가용하지 않은 집의 생산량 차이도 많이 나면 70% 이상. 그게 작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 빛, CO2, 양액, 비료, 그다음에 하우스의 온도, 습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내 작물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맞춰줬을 때 가장 많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때 하나하나씩 광, 빛, 빛은 1%의 강량 증가는 1%의 생산량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닐, 토경, 비닐, 유리 생산량이 계속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B2가율. 그러다 보니 B2가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빛을 활용했을 때 투과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빛의 투과율을 높인다, 빛의 양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가지고 빛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빛을 어떻게 끌어올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LED 고광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적용시키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팜에서는 고광등의 보급이 점점 늘어나요. 저 역시도 제가 온실을 짓는다고 하면 평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광등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토마토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빛 양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3,000병 기준에 한 1,500개에서 한 1,700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 하나에 20몇 원씩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빛 양을 최대한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끌어올리고 투과율이 좋은 거를 네, 최종적으로 비닐의 교체 시기를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이 투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고 하실 거예요. 청소예요. 비닐의 청소. 투과율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천장에다 비닐을 청소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계속 돌면서 비닐을 계속 청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빈 양이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근데 청소를 거진하지 않는 한국 온실에서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빈 양 투과율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온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필름도 똑같고 얘도 1년차, 1년차예요. 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기 온실 컨디션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포장도로 한가운데 있는 하우스예요. 여기는 나락밭 한가운데 전부 다 돌아 비포장도로. 예를 들어서 추수한다고 했을 때 추수 언제예요? 보통 가을에. 그럼 빈양이 점점 떨어질 때 먼지가 다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청소를 안 하고 간다? 그러면 포장도로 한가운데 있는 집과 비포장도로 한가운데에 추수를 하는 그 나락밭이 많은 지역의 온실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투과를 누가 더 줘요? 청소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여기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 관리를 똑같이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의 변화에 따라서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더 일찍 주고 늦게 끊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전략을 이 집에 똑같이 갖고 와요. 여기는 B2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B2가 50%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산 편하게 하루 강량이 100줄이 있어요. 얘는 50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막 쌓여져 있으니까 100줄이 와가지고 50줄이 나와야 되는데 20%가 더 불락이 돼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50줄이 아니고 40줄, 30줄로 빈량이 더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얘랑의 물 관리는 달라져요. 근데 똑같이 일찍 주고 늦게 끊고 얘도 일찍 주고 늦게 끊고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죠? 뿌리가 과습 상태로 되니까 부패하면서 얘는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딸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이제 아직도 수막 많이 하시나요? 여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막을 한다고 했을 때 수막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100주, 50주 다시 안에서 들어가니까 실제 정도는 25주 한 번 더 블락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분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똑같이 물 관리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 수질이 조금 안 좋아요. 수막은 수질이 안 좋은데 철분기가 많은 집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안에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것도 빛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25줄이 아니라 뭐 20줄, 15줄 하는 식으로 빈량이 훅 떨어져요. 1%의 강력이 1% 생산량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B2가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장물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 관리도 똑같이 한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얘네들 체온 유지를 해서 물을 땡기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100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얘는 100을 못 먹잖아요. 근데 똑같이 100을 주면 나머지는 100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물 자체는 뭐예요? 익사하고 물이 많은 형태로 담그고 있다 보니까 뿌리는 점점점 부패했어요. 그러다 보니 얘는 생육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광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수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고 광량, 누적 광량이 언제 제일 좋아요? 보통은 이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정이 지나면서 2월 조금 넘어버리면 광이 쭉쭉 떨어져 살살 올라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닐 청소를 할 때 11월, 12월에 광이 훅 떨어지는 이때 청소를 해주시면 솔직히 이때는 광이 세니까 차광을 하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광이 떨어지기 전에 청소를 해서 광의 투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면 1년 12달에 광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CO2,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CO2 자체가 가장 늦게 나와요. 아니면 평소 때는 CO2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CO2의 중요도 관심이 다른 요인보다 좀 작아요. 거의 대부분 물 아니면 비료 이런 게 이제 작물 생육에 훨씬 도움이 된다. 아니면 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CO2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얼마 정도 나와요? 네? 지금 거의 한 380에서 400ppm 보통 이게 그냥 대충 교육학 때는 400ppm. 최근 기상청 보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420ppm까지 나와요. 보통 400 정도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냐? 최소한 400 정도는 장무체에게 계속 공급해야 장무체 생육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보통은 스마트팜에서 우리나라 오실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름 때는 태풍 오는 것 때문에 온실 구조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구조물들이 두껍다 보니까 두꺼운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말이죠? 빛을 막는 면적이 다른 옷들보다 늘어나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제 추위가 오기 때문에 밀폐 형태로 난방을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안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을 밀폐가 잘 되는 온실들 같은 경우는 닫아놓고 한두 시간 쓰면 100ppm까지 돕니다. CO2 공급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최소한 한 400 정도는 필요한데 외기 중에 있는 정도는 필요한데 그거 이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시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생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산화탄소가 100ppm 이하로 들어가면 토마토 같은 경우 생률이 한 80% 정도 가요. 그리고 900에서 1000 정도 도달하면 이제 기동을 닫기 시작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약 CO2 해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이 정도까지 쓰는 집은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1000에서 2000 정도 가면 과잉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보통은 600에서 800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솔직히 지금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00, 500 정도는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600 이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농가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건 외기만큼의 CO2는 일정하게 계속 들어갈 수 있게 공급을 해줘야 장물 세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적정 이산화탄소 온도는 600에서 900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요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이테크, 노후 온실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들, 중간에 로우, 이제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는 온실들은 보통은 4, 500 정도, 최소한 외기보다 조금 더 공급을 할 수 있게 보통은 전략을 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산화탄소 1g이 6g 가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과일 사이즈는 확실히 달라요. 그럼 요게 이제 농도인데 100ppm 정도 되면 수확량이 한 7, 80%까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400 정도 되는 게 이제 외기온. 그래서 외기온도 이상 정도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산량은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왜 CO2가 중요하냐? 이게 저희 강합성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강합성을 하려고 하면 여기 CO2, 물, 광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강합성의 효율은 광과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 즉 말은 이산화탄소가 강합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니 작물 세력이 좋아진다. 작물 세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과 이산화탄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합성을 많이 하니 수확량 자체는 늘어난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 광합성은 언제 많이 해요? 오전에 많이 해요? 오후에 많이 해요? 한 10시쯤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네, 광합성은 오후가 아닌 오전에 많이 해요. 그러면 광합성이 오전에 더 많이 한다고 했을 때 CO2를 가성비 있게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오전에 CO2를 빵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지금 같은 날씨는 하우스 온도가 오르니까 천천히 열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기 중에 들어오는 이산화탄소를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용 자체, 이런 에너지 비율을 줄여서 재배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기로 강합성이 오후보다는 오전이 많다 보니까 그때 조금 더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오전 오후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 같으면 한 12시, 1시까지는 딱 빼주고 그 다음부터는 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전략하든지 그거는 이제 농가 성향에 맞게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오전에 강합성이 더 많으니 오전에 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오전에 공급하는 거나 거기다가 또 효율을 높인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조조가 입의 활력을 높여주는 거. 이게 이제 열과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여기 잎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버리면 얘네들이 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과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증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환경적인 조건이 맞았을 때 얘가 증산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적인 조건보다 물이 일찍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잎은 활력이 떨어졌어요. 과실은 이렇게 표현은 좀 그러긴 한데 24시간 깨어있는 도라이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증산을 통해서도 올라오지만 뿌리의 힘에서도 물을 땡기거든요. 이게 일찍 줬을 때 물을 쭉 땡겨요. 근데 잎은 아직도 잠에서 안 깨어나고 있어요. 물이 올라오면서 얘도 먹고 얘도 먹어야 되는데 얘는 자고 있죠. 이쪽으로 꼭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과실이 팽합차돼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양의 농가들이 열과가 생겼을 때는 아침 첫 타임에 조금 뒤로 이르는 형태. 특히 딸기 쪽에서 양액 재배하시는데 열과가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아침 첫 타임이 좀 빨랐는지 안 빨랐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팽합차 때문에. 왜냐하면 잎도 활력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없다 보니까 당겨놓고 과실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팽합차, 수축, 팽차, 수축, 팽차 약한 부분이 빵 하고 찢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 그리고 또 열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뒤에 있으니까 우선 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조과를 해버려요. 근데 그 조조과의 비용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출 직전까지는 보통은 이제 에너지 효율을 생각하면 웬만하면 14, 15도까지는 좀 끌어올려 주세요 얘기하는데 온실 컨디션이 조금 나쁜 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 일출 직전 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장물에게 성입 푸시라고 좀 올리라고 좀 그렇게 좀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면 온실도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축 아파트, 여기는 구축 아파트. 같은 난방비를 100원을 쓰는데 신축이 따뜻할까 구축이 따뜻할까? 신축이 훨씬 따뜻해요. 그러니까 같은 100원을 비용 쓰고도 얘는 온도를 끌어올리는데 구축은 온도를 못 끌어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돈을 내고도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게 실제로 온실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100원을 쓰는데도 여기는 100원 쓰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70원밖에 못 번다고 하면 여기는 100원 쓰고 110원, 120원 벌어버리니까 여기는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100원씩. 근데 여기는 제발 좀 하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100원을 쓰고 예를 들어서 15도까지 끌어올리시다. 여기는 100원에 가는 거예요. 여기는 올리려고 하면 120원, 130원 들어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보다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은 체력, 착각, 수량, 병에 대한 내병성들이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무 자체가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병에 대해서 이기는 힘도 무조건 커져. 애들 자체. 그래서 보통 강압성이라는 게 이산화탄소와 물, 이제 당으로 빛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빛이 있는 주간에 근데 그 가압성도 오후보다는 오전에 많으니 그때 조금 더 관리해서 가압성도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형태로 지금 점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가압성의 증가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생육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도, 빛,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강압성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간에는 이제 환경 관리가 중요한데 이게 빛, 온도, 이산화탄소, 물에 강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전 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동차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떴는데도 온도가 너무나 낮아갖고 작물에 생력이 없다고 했을 때 아무리 이산화탄소 주고 물을 주고 뭘 하다 해도 작물이 움직이지 않고 그 효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온도 같은 거는 실내 내부 온도는 태양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난방,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환기, 차단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어떻게든 이제 낮추는 형태로 지금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비들이 여기서도 이제 디스트 설치가 되어 있냐, 아니면 뭐 울트라나 산란강이나 이런 보온 커튼 말고 스크린 설치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딸기나 아니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밖에 차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버리면 빛을 다 막아버리면 깜깜해져요. 그만큼 빛이 없어지다 보니까 작물의 세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많이
뭐 차광 스크린에 몇 프로 추가요 몇 프로짜리가 있다 하면 빛을 어느 정도만 줄여주고 빛을 계속 취하다 보니 장부 생력이 좋아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장비 형태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도 온수로 하냐 뭐나 하냐 이제 지열 시스템이 있냐 없냐 이런 이제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서도 난방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대한 적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에 따라서도 들어가는 비용이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보시죠. 그래서 온도는 강압성을 통해서 당을 생산하고 호흡을 통해서 당을 쓰는 과정이 나타나죠. 그러면 온도는 과시습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강압성의 양과 호흡의 양을 균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조금 뭐 애매하지 어렵게 돼 있는데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체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약해요. 그러면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온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온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세력이 얘 나무가 약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따뜻하게 올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차갑게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운 세포가 많이 나고 생장을 촉진시키잖아요. 맞죠? 생장을 촉진시킨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성장을 한다는 말은 가시를 달고 잎이 더 나오고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잎이 더 나온다는 말은 즉 또 무슨 말이에요? 잎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100원을 벌어요. 저는 10명의 애기들을 데리고 있어요. 한 명씩 10원씩만 해도 축구를 먹고 살아요. 근데 광이 안 좋아요. 그럼 저 100원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그러면 저는 50원을 벌어요. 근데 얘네들은 10원에 적응돼 있는 애들. 나는 5원밖에 못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상적인 생존을 할까요? 안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새로운 기관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맞죠? 소비가 그만큼 덜 돼야 돼요. 그 말은 즉 세력이 약해졌어. 광이 떨어져요. 광이 떨어진다는 말은 여름철에는 저는 하루에 100원씩 벌어요. 광이 좋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요. 광이 많아서. 근데 광이 떨어져요. 11월 달, 1월 달. 저는 100원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잖아요. 이런 보강등이 없는 이상 못 벌잖아요. 그럼 50원만 벌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아기들을 낳는 것보다 지금 아기들이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저는 세력이 이랬던 놈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24년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줘요. 근데 돈을 들이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24시간 평균 온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야간이잖아요. 야간 온도는 조금 더 낮게 끌고 네. 그러면 새로운 기관의 발달 속도가 느리겠죠. 그러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기관들의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 남는 돈을 세력은 붙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00원 만들고 10명한테 10원씩 줘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50원 만들어가지고 100원씩 주려고 하면 10명 이상 있으면 안 되죠. 5명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럼 4개 내가 줄였을 때 10원이 됐잖아요. 그 10원은 어디로 가죠? 이 생산점으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생산점에 굵기가 1톤 넘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변하고 더 좋아지면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것도 되게 효과가 있는. 일교차가 커지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하면 24시간 평균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편차가 커진다고 해도 24시간 온도가 높아버리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실 때 24시간 평균 온도가 내가 몇 도 정도 나오냐 그거를 체크를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좋냐? 새로운 기관의 발달이 늦어지죠. 그러면 달려있는 것도 이제 습기가 온도가 적산 온도가 이제 낮춰지니까 얘네들도 늦게 익을 거잖아요. 그러면 늦게 익으면 과실은 어떻게 돼요? 색이 늦게 돌아. 색이 늦게 돌아. 그럼 뭐가 좋아요? 습기가 늘어지면 과실 사이즈가 커져요. 과실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습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과일의 사이즈는 커져. 그 대신 수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 때 예를 들어서 광량이 적으니까
새로운 기관을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나도 토마토 기술하면 4개, 5개 달고 2개, 3개로 줄여야 되잖아. 기간이 많으면 내가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야 나는 조금 더 이거 적과하는 거 말고도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싶은데라고 판단하면 평론들은 더 낮춰가지고 숫기를 길게 하면 과일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숫기가 짧아지면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50일 정도 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점점점 짧아지면 딸기 같은 경우는 물러지고 당도가 떨어져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네들이 커지고 당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3월, 4월 지나고 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딸기 많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왜 안 사 먹어요? 맛이 떨어지니까. 네. 산미가 올라가니까 당도가 이제 습기가 빨라지니까 당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딸기가 이제 먹으면 점점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까지 끌고 가서 내가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딸기 농가들은 차강 독소제, 차강 등을 쳐가지고 하수 온도를 어떻게든 낮추는 전략을 씁니다. 왜? 하수 온도 많이 올려요. 특히 수박하시는 분들은 비닐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 열이 다 차잖아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특히 이제 이중비닐 가지고 있는 신 걷어내고 차가워시킵니다. 그래서 차강 독포제들은 이쪽에다 하는 이유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스크린이 터치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집 온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여기 스크린을 쳐가지고 이렇게 다 빛을 막을 거야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여기 열이 다 차버리잖아요. 여기서 빛을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날려버리면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차가운 독소제를 뿌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숫기가 늘어나면 과일 사이즈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수확이 좀 늦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이때까지 배운 걸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토마토를 재배해요. 근데 우리 집 온실은 컨디션적으로 조금 낙후가 돼서 온도를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장구 세력을 보호하는 겸 해서 난방 온도를 뭐 예를 들어서 13도 뭐 이때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 13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적산온도 24시간 평균 동안 낮으니까 습기가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남들보다 습기를 조금 더 빠르게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적고. 맞아요. 저격은 다 더하겠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할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온실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과실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려버리잖아요. 잘라줘가지고 저희는 이제 원피스를 비키니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빛이 과실 쪽으로 바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적산도 끌어올려요. 저격을 많이 쳐줘가지고 과실 달리는데 빛을 직접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저격을 많이 하니까 많이 안 하니까 이런 동절기 때 온도가 안 올랐을 때 수확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빛을 노출시켜서 과실의 풍온을 올려버려요. 근데 그건 잘 안 해요. 그러면 여름 때 잎을 많이 쳐주는 게 좋아요. 겨울 때 잎을 많이 쳐주는 게 좋아요. 겨울에 잎을 많이 쳐줘야 돼요. 여름 때 많이 쳐줘야 돼요. 겨울 때 많이 쳐줘야 돼요. 확실합니까? 예. 저는 뭐 연면적 지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들어가면 특징이 뭐예요? 빈장이 적잖아요. 빈장이 적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녁을 더 많이 해요. 공기가 되면 빛이 강하잖아요. 너무 왜 빛에 힘들어하잖아요. 서로 품앗이처럼 조금씩 가려준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견딜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체크해요. 이거는 연면적 지수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연속 착화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재배하고 중간에 다 통로잖아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겨울에는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바닥에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면 점이 막 찍히겠죠. 빛이 들어오는 점들이 보여야 돼요. 이 통로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름 때
들어갔을 때 빛이 서로 가려준다고 입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매야 돼요. 빛이 떨어지는 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까맣게 돼야 되죠. 그걸 보고 여름 때 딱 들어왔는데 빛 떨어진 게 막 미치듯이 꽁꽁꽁꽁꽁 찍혀요. 저게 내 너무 많이 있구나. 조금 내가 입을 더 남겨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수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입수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이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는데 이거 뭐 12장, 13장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하게 되면 뭐 12장,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나 붙여야 된다라고 줘도 얘기는 하지만 제일 정확한 건 연면적 지수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짜증나요. 일반 농가들 하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빛이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야 이거 내가 작업을 너무 많이 했는데 빛이 안 떨어지면 동적일 때 빛이 안 떨어져. 그러면 야 내가 저격을 너무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대형 온실들이 화방을 보통 2.5에서 3화방 정도 항상 빛이 노출을 시켜요. 빛량이 떨어지다. 그리고 또 야간 온도를 인위적으로도 난방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세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적산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을 통해서 과실 쪽에 풍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그럼 풍온을 올린다고 했을 때 과실의 품질은 뭐 습기도 마찬가지지만 과실의 품질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가지고 습기를 너무 빠르게 하니까 더 다 큰 다음에 색이 돌잖아요. 색이 너무 빨리 돌면 조그맣게 색깔이 도는 경우도 나오고 물러지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잡아요. 새로운 기관의 발달을 많이 시킬수록 먹여 살려야 될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오는 에너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기관의 속도들을 발달되는 각각의 기관들의 생산 속도를 조금 늦췄을 때는 얘네들이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주는 돈 대비 이런 이온이나 나온 게 다 생산점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 토마토 같은 경우 특히 세력을 판단할 때 콩나물처럼 오르면 세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강해야 돼요. 너무 강해도 안 좋지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토마토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실 게 내 나무 세력이 강한 애들은 여기에 반점이 꼭 찍혀요. 토마토. 이게 에너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네. 딸기도 이제 크라운을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제 뒤에 또 계속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내 하우스에 와가지고 내 나무고 작물이 좋아요, 세력이 좋아요 얘기하는데 생장점을 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의 진상들과 파워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 헤드예요. 생장점.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작물이 세력이 강한 쪽으로 가요? 아니면 뭐 영양 쪽으로 가요? 아니면 뭐 생식생장 쪽으로 가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24시간 평균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세력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뭐 이런 막 강의하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가가지고 농악당에 가가지고 뭐 이거 치면 좋아진다. 뭐 아미노산, 뭐 필리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걸 온도 조절 없이 그것만 들어갔을 때는 1,000원 투자해서 1,000원 이상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효율을 내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보조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환경 조절을 하고 이런 보조제를 사용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나요. 1,000원 투자하고 2,000원, 3,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강하다, 내 나무에 뭐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환경 조절을 해놓고 들어가는 형태로 해버리면 세력이 올라가는데 뭐 일주일 걸릴 게 3일이 되고 뭐 이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판단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여기서 생각하실 때 강압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빛이 있어야 강압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에너지를 모아요. 그럼 보통은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는 이 시간대 보통은 낮과 밤에서 에너지를 쓰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서 또 성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조금씩 남겨가지고 생산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불량한 환경이 왔을 때 얘네들이 세력이 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온도를 이제 낮춰주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되는 걸 줄인다고 했죠. 성장 속도 줄이고 에너지를 소모가 되는 걸 줄인다고 했죠. 당이 좋은 날, 나쁜 날 이거를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이 좋은 날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야간 온도를 살짝 높여가지고 그만큼 많이 만들어냈으니 생장 속도를 빠르게 해요. 근데 반대로 오늘이 흐리고 비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에너지를 광이 좋을 때는 100을 만들다가 오늘은 50을 만들 거예요. 광이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고 50 만들다 보니까 성장이나 이런 게 빠르면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럼 흐리고 이런 비 오는 날은 반대로 야간 온도를 살짝 떨어뜨려서 관리를 하시면 작물의 생육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면서 생장 속도를 어느 정도 빠르게 하면서 세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큰 대형 온실들 같은 경우는 그날 광에 따라서 야간 온도를 낮췄다 올리기도 하고 이걸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온도는 간합성을 통해서 당을 생산, 호흡을 통해서 당을 소모. 그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생장점이에요. 생장점의 두께, 그 다음에 반점의 유무에 따라서 내 나무가 세력을 계속 유지한다, 유지하지 못한다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의 온도는 습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습기가 짧아지면서 가시 사이즈가 좀 적게 나오고 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시 사이즈는 커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량의 균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이 광량을 내 감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체크했는데 오늘 이제 경남 이량 같은 경우는 광량이 얼마 정도 됐어요? 광량. 그러니까 줄, 와트 이건 아시죠? 맞죠? 줄은 누적 강량 하루에 얼마나 빛이 많은가. 와트 순간 강량 얼마나 빛의 세기가 올라간다. 오늘 누적 강량 얼마나 광이 온 것 같아요. 네, 요즘 평균적으로 1600, 1700 정도. 그 정도 빛량이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량이 늘어나니까 온도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계속 이제 늘어날 거예요. 사이클이 빨라지니까. 그 말은 즉 뭘 의미하죠?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따다가 온도 강이 낮아고 하루 따다가 일주일에 2번, 3번, 4번씩 따요.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온도도 올라가지만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 맞아요. 생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 그 말이지 재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적인 스킬이 점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수확하다 2번, 3번 가니까 일을 더 빨리 쳐내야 됩니다. 숙기가 빨라진다는 말은 생장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저격이든 유인이든 일주일에 한 번 할 거 똑같이 얘네들도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작업거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내 하우스는 정글이 됩니다. 네. 재밌나요? 그 입장에서는 양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물 관리가 안 되면 그만큼의 100% 수확량을 못 내니까. 그러면 재배적인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게 원래는 이제 불량한 환경일 때 재배적인 스킬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때 작업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니까 일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죠. 이걸 놓쳐버리면 정글이 되거든요. 상품도 떨어지고 빨리 따야 될 거 못 따고 밀리고 하다 보면 물러지고 경도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니까 재배적인 스킬도 점점점 올라가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작업자의 교육. 뭐냐면 작업자들 예를 들어서 한 라인 하는데 이식 같은 거는 하루면 돼요. 근데 작업자의 교육이 안 된 집에서는 한 라인 하는데 이틀이 걸려요. 그럼 작업이 지금처럼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수확
밀수가 빨라지는 형태에서는 작업자들 교육이 안 된 집들은 쳐내지 못합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 사실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만 놔둬도 강이 좋다고 알아서 커요. 맞죠? 수확도 많이 나오고 보통 딸기 농가들 문제가 뭐냐면 이거 선별하는 집들은 주인들이 앉아 하루 종일 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한테 보통 시키는데 작업자들 교육이 안 돼 있는 데들은 아예 나무들을 엉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들 교육이 엄청나요. 요거는 제 고객 중에 경주에 계신 분 중에 한 명인데 여기는 똑같이 재배 토마토 하시거든요. 똑같이 하는데도 생산량이 5에서 10%는 다른 집보다 더 나와요. 똑같은 품종 똑같이 관리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네. 작업자들 교육과 그 집 쌍으로 딱 이거만. 토마토는 공산품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공산품 많이 있죠. 네. 공산품이 아니란 말은 일률적으로 애들이 다 생물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한 놈 한 놈 달라요. 얘는 약하고 얘는 조금 이상하고 얘는 조금 이래하고 뭐 다 다를 거예요. 세력에 따라서 착가량도 달라지죠. 세력이 강한 친구는 뭐 4개, 5개 달 수도 있고 세력이 약한 애들은 4개, 5개 달아버리면 과가 작거나 기형이 생기거나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 집 사모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해요. 이걸 보고 얘는 세력이 강하네? 4개 놔둬야지. 얘는 세력이 약하네? 2개 놔둬야지. 우와 얘는 세력이 너무 약하네? 화방 아예 날려버려야지. 그거를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작업자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거까지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야 전체적인 세력이 이러니까 2개 남기고 다 날려 3개 남기고 다 날려 딸기도 마찬가지고 뭐 6개만 놔두고 하방 다 날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딸기, 토마토 다 생물들이에요. 얘 하나하나 가진 캐릭터, 세력들이 다 다른데 이걸 다 6개만 남긴다? 뭐 2개만 남긴다? 네. 근데 작물을 하나하나 보고 세력을 판단할 줄 아는 눈이 길러지니까 얘는 오랜 경험, 교육을 통해서 얘는 이 정도 강량해도 4개 놔둬도 견디더라고. 4개 놔두고 뒤는 4개 안 돼. 3개 놔두고 이렇게 하니까 남들보다 5에서 10%는 이거 하나 다른데도 더 나옵니다. 매출이 10억이라고 하면 10% 올려도 1억이 더 들어와요. 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집 사모가 엄청난 노동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에서는 농장주가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농장 관리 또 하나 예시를 하나 드리면 작업자 교육이 잘 된 집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고 작물이 자기들이 구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지? 빨래집게 색깔별로 갖고 있거든요. 거기 위에다 다 찍어놔요. 작업자 일하면서. 그러면 다음날 농장주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온실 전체 한 바퀴 돌아요. 내 작물을 그러면서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게 있는 데만 가만히 딱딱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요거는 뭐 곰팡이나 세균성 병 들어온다, 뭐 빨간색. 충에 의해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면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집게별로 색깔을 나눠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 농가분들이 되게 잘하는 게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말로 이 친구 한국말 하는 그 친구한테 이걸 적으라 가지고 다 이제 그걸 다 적어놓고 한국말 밑에 적어놓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해. 그럼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이걸 그 온실 문마다 그 나라만 그거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걸 해서 체크를 하죠. 그럼 농장을 아침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세력을 판단하는 생각점이잖아요. 거기 타고 한 바퀴 돌고 여기 작업자들이 뭐 문제가 있는 데를 다 빨래 찍게 아니면 인식표를 다 찍어놨죠. 거기만 딱딱딱 보고 체크를 하시는 거. 이거는 뭐 응애가 왔네, 뭐 가루가 왔네, 뭐가 왔네 판단해서 약재 방제 시켜주고 짜. 그것도 다 지금은 대형 오실도 무인 방제기 다 있으니까 약 치는 것도 그래도 힘들긴 한데 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온실의 내부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을 열어야 돼요. 창을 연다는 말은 즉 뭘 얘기해요?
이 말은 즉 뭘 의미하냐면 내부에서 외부로 충의 유입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올라오잖아요. 밭에 그 잔디만 뭐죠? 불, 잡초 거기에서 해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야 이제 나는 약을 이제 겨울 때는 균제종 치러 갔다 오면 지금부터는 창이 열릴 시간이 길어지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잖아요. 쳐야 돼요. 그리고 혹시 원수, 그러니까 물 pH, 원수, 지하수 분석해보셔서 처방전 받으시잖아요. 그 pH 얼마나 돼? pH 얼마나? 6.5? 6.5가 괜찮긴 하는데 응애약 같은 경우는 pH가 들어가야 되면 그 다이계통 같은 경우는 한 pH가 한 6.0 정도 됐을 때 효과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원수의 pH를 좀 맞춰서 약제 방제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액하시니까 질산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물 25번 500까지 한다. 그러면 500 갖다 놓고 질산 조금 넣어서 이거 한 다음에 찍어가지고 pH를 한 6 정도 고정시킨 다음에 약을 넣고 전착제 넣고 섞어가지고 스프레이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요. 그리고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응애 막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충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입에 이제 스프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2시간 반 이내에 말라버리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가분들 특징이 내가 열동을 가지고 있으면 1번부터 치세요. 항상. 근데 내가 이른 아침에 친다고 해도 점점 가다 보면 온도가 오르잖아요. 여기는 뭐 2시간 반에 마르는데 이쪽으로 점점 갈수록 얘는 뭐 2시간 반, 2시간, 1시간, 30분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제 효과가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져요.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루는 내가 쳤을 때 1번부터 하면 다음에 칠 때는 10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서 이거 쳐가지고는 와 이거 2시간이면 그냥 말라버리니까 했을 때는 중단하고 다음날 치십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야간도 안 떨어지니까 야간에 있을 때 쳐도 저녁에 쳐도 되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습이 충분하게 올라와 있고 입에 묻었을 때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내에 마르지 않는 그 시점의 약을 치셔야 경제 효과가 굉장히 잘 나요. 네. 그리고 식물체 온도가 저온이다, 고온이다 들어가면 절간이 저온일 때는 짧아지고 고온일 때 절간이 늘어요. 그래서 영양생식 생생보다 조종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더 좋은 가시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와 강약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떨 때는 온기 때 빛이 많은 형태로 온도가 좀 높다고 높을 시기 때 토마토 같은 거 심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콩나물처럼 쭉 올라가요. 열이 왜 올라가냐면 광이 그때는 충분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광량 대비 온도가 너무 높아져요. 네. 광량 대비 온도가 높아져요. 얘네들 자체가 광이 온도가 높다고 해도 필요한 강은 더 많잖아요. 온도가 많으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쓰는 게 많아지죠. 많아지죠. 광이 온도 쓰는 게 온도 때문에 쓰는 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충분한 광도 부족한 거예요. 그다음에 광을 조금 더 보려고 옆에서 얘랑 저랑 경쟁하면 저는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크게 올라가는 빛이 더 올라가고 얘네들 살라고 그러니까 콩나물도 쭉 올라가요. 그러면 광량 대비 온도가 높아요. 영양생식이 나왔는데 영양생작이 뭐예요? 영양생작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딱 설명드릴게요. 영양은 이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얘는 그러니까 포인트 자체를 영양은 꽃과 연대, 뇌, 뿌리, 줄기, 잎 거기다 에너지를 몰빵시켜주는 과정이 영양생장입니다. 그러면 생식생장은 뭐냐? 그러면 꽃과 열매만 집중해서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생식으로 전환이 잘 되면 과실이 커지고 과실 품질이 좋아진다는 말이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식 생장 같은 경우는 꽃과 열매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조금 표현을 좀 강하게 드릴게요. 꽃과 열매만 에너지를 전달해 주다 보니까 제일 소외받는 건 누구예요? 뿌리가 제일 소외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일 때는 꽃과 열매 외 기관에다 에너지를 주다 보니까 뿌리 색깔이 뽀송뽀송하게 하얘요. 생식으로 전환이 많이 되는 분들은 뿌리 쪽까지 에너지 전달 제일 안 돼요. 제일 소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갈변이 돼요. 뿌리를 색깔을 보고도 내 나무가 영양으로 갔네, 생식으로 갔네 구별이 가능해요.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생식은 꽃과 열매, 영양은 꽃과 열매 외 다른 기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뿌리 쪽도 충분히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자체가 하얗고 뽀송뽀송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그러면 영양은 이렇게 그늘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독서를 하는 게 영양생이에요. 그늘방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독서하는 가정이 영양생이에요. 그럼 생식생산은 뭐냐? 땡볕에서 고된 우량주를 마시면서 고된 노동을 하는 가정이 생식생산이에요. 이게 어떤 거랑 의미되냐면 그늘막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늘막이 우리 온실 환경이랑 비교하면 뭐가 있죠? 그늘막. 차갑죠. 차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차가 많이 하면. 그럼 맥주는 도수가 높아요. 낮죠. 그러면 이 씨가 낮게 공급될수록 영양. 그리고 독서를 한다고 했잖아요. 독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 편안한 환경, 편차가 적은 환경을 주면 줄수록 영향을. 그럼 우리 스트레스 주면 주한 편차가 엄청나게 크고 이시 변화도 크고 함수 편차도 건조하겠다, 습하겠다 크고 크면 클수록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얘네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독서하는 거는 편안하게 이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땡볕. 땡볕이라는 게 광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식. 그리고 또 고랑주. 도수가 높잖아요. 공급의 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식으로 돕니다. 그리고 또 고된 노동, 스트레스. 삽질하고 뭐하고 힘을 계속 써야 되는 고된 운동.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얘는 생식 나오죠. 그래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환경 중이에요. 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내 나무가 영양적으로 많이 치우쳐있어. 그러면 생식을 조금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쓰는 거예요. 차강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차강을 조금 덜해버리고 공기시를 돌려버리고 편차를 생식 쪽, 영양 쪽으로, 생식 쪽으로 돌릴 수 있게 편차를 많이 돌려서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자체가 어떤 과정이죠? 장무치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생식으로 전환이 될까요?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생식을 보는 이 과정이죠. 때부터 앉았을 때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지가 죽을 똥 살똥하니까 종자, 씨앗을 만들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씨앗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간단히 생각할 때 적당한 스트레스가 들어가게 되면 영양 생식으로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잖아요. 저렴. 저 방법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일부분에 20-30%, 나머지 60-70%는 뭐냐? 절단. 몸을 계속 건드려서 생식으로 전환하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나 쌀 같은 것도 저격을 해주면서 영양의 생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때 특히 첫 하방 때 꽃이 안 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하우스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본포에서 이미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격이에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남자서 이 네 마디가 입에 들어가는 정도 쌓여두면 3.5장만 남기고 다 뜯어버려요. 스트레스 주고 이 가정처럼 치고 안 돼요. 저격부터. 그 대신 양행농가, 토경농가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양행농가들은 맹물 주면 안 되고 일몰 후 방이 없을 때 물을 주면 안 돼요. 토경농가들도 늦게 보통은 오전에 거의 다 끝내시죠. 관수. 오후에 잘 안 하시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토경 같은 경우는 관수하는 날 저격 같은 특히 동적일 때 저격 같은 끌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날 물을 줬잖아요. 내가 많이 끌어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처난 것처럼 물이 삐질삐질 흘러나가요. 그럼 여기에 동적일 때는 잘 말라요. 안 말라요. 곰팡이가 나올 수 합니다. 양액은 어쩔 수 없이 매일 물이 들어가니까 해야 돼요. 네? 물을 오후에 주시면 토양이 크잖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뿌리 자체가 뿌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건데 뿌리는 얘는 물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불패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용존 산소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 들어가는데 그 대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칼슘 관주는 오전보다 오후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전에 칼슘 간주한 거, 오후에 칼슘 간주한 거 입에 체크해가지고 칼슘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빨아먹은지 체크를 하게 되면 오후에 줬던 게 입에 칼슘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토경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다른 비료들을 오전에 하시는데 칼슘 같은 거는 관이 있을 때 한두 시 정도의 칼슘 간주해줬을 때는 효과가 훨씬 좋아요. 칼슘만. 네. 근데 양액에서는 지사칼슘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를 칼슘을 하시잖아요. 그때 웬만하면 토경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간주를 하시는데 칼슘을 간주를 하면 정오가 지나서 오후가 아니면 흡수가 더 좋아요. 옆면은 아무 상관,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약해가 안 생길 시간만 필요합니다. 관주는 오후,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비료들은 오전에 뿌리 이제 활력을 위해서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칼슘 한번 생각해주시고 아까 응애 같은 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